문재인 정부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문재인 정부 1호 도시재생 사업을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유사업 1호 사업입니다. 어느 분 출판 기념회 다니면서 기념사를 하시면서 말이죠. 제대로는 일처리 안 하시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종합비용만 해도 450억에서 1000억까지 될지도 모른다. 결국 토지 정화비용과 함께 통영 폐존 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토지 오염 정화 약 1,00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말이 맞습니까? 추계 한번 해본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합니다. 윤동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이상석 사무총장, MBC 경남 장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소개만으로도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룰까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도 통영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죠.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이고 정무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LH 사장, 산업은행 회장이 어떻게 답했는지 모두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통영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첫 방송 때 총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특히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될 것 같고. 9월 방송 때 언급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국감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답답하기도 하고 좀 독특하다. 왜냐하면 LH 소관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종합감사 때 받고 산업은행은 정무위 소관인데 두 명이 질의를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질의한 의원이 한 서너 명 되는데 경남 의원은 단 한 명밖에 없었죠. 그래서 좀 특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점이 특이했는지 저희가 관련 영상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의와 또 어떤 답변이 오갔을까요? 시청자들 여러분들의 이해도 돕고 또 판단도 궁금해서 저희가 가감없이 전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요.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네, 박성민 의원입니다. LH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LH 사장 변창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알고 계십니까? 네네. 통영 미륵도 관광특구 내에 있는 신화조선소 사업입니다. 아시죠? 네네. LH는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형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정을 건의했고 정부로부터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조선소 부지를 산업은행과 협의를 해서 308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매입할 때 608억 원. 608억. 네네. 예, 착각했습니다. 네네. 김경수 경남지사도 수차례 다녀가셨고 우리 김현미 장관님도 작년에 현장에 들러서 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이 지역이 과거 폐조선소 부지이기 때문에 토양 오염 우려 기준상 토지를 정화해야 되는데 이 토지 비용을 당초에 얼마로 산정을 했습니까? 처음에 832억 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아니, 토지 정화 비용 정화 비용은 224억 원. 230억 정도 네네. 됐죠. 네.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토지 정화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지금 이제 토지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의 기준을 맞추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네, 지금 토지용 계획 중심으로 보면 한 2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기준으로 하면 약간 좀 사람이 살만한 데까지 고려하면 431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 예. 했고 토지공사의 자료에 의하면은 토지 오염 정화
뭐 추가 뭐 이렇게 하면 약 1,00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말이 맞습니까? 아, 그거는 아마 그냥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 빼냈을 때 하는 것이고요. 당연합니다. 그 밑에 네. 들어있는 뭐 콘크리트 호환부터 시작해서 오염토 유실 방지, 공유수면 원상 복구, 수로 호환 조성 전체 해서 1,000억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당초 계산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실무선에서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추계 한번 해본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당초 계산은 잘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이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 지금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뭐 대안 없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죠. 대안 없이 연기되는 게 아니고요. 그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총괄 계획단이 구성이 돼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폐조선소에 있는 이제 크레인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것을 어디까지 보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토지이용 계획은 거의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그 밑에 그 저희들 오염도를 실에서 파악을 처리하는- 해보니까 네네. 당초 계산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엄청 많이 산출이 되니까 지금 뭐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 토지를 구입했고 또그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언제 진한 착공하실 사업이기 겁니까?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총괄 계획단과 협의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협의가 거의 완료됐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 위해성 평가를 하면서 밑 아래쪽에 이제 공원으로 두는 데까지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금액으로 계획 도시재생 할 예정입니다. 뉴딜 사업 1호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통영 시민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기왕 시작한 사업이면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역시나 기대가 높은 사업인데 일단 LH 사장은 사업을 당연히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앞서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발언했는데 저희가 계속 짚어봤습니다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지난달 26일이죠. 환경부가 LH의 위해성 평가 이거 거부했죠. 안 된다고 알겠죠. 통보한 게 26일인데요. 네. LH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염 정화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LH는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오염 정화의 사실 선행 조건이 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LH 사장은 지금 거의 다 됐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전혀 안 됐는 게요. 그 지난달이죠. 지난달 8일 서울에서 열린 총괄 계획단 회의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적 협의가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일 만약에 한 번의 협의로 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2년 넘게 이 문제 가지고 끌어왔고 그리고 더군다나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반려한 마당에 상황은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LH 사장의 토지 이용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됐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총장님도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통영시 LH 좀 전체적으로 토양오염 정화가 늦어지는 이유를 예. LH 사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반대로 보입니다. 좀 전에 장영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환경부를 이용을 해서 토양 정화 작업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죠. 위해성 평가. 근데 이제 안 된다라고 환경부가 이미 선을 그었기 때문에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좀 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경상남도는 폐조선소에 있는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존치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을 했고요. 이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김경수 도지사의 전달 사항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LH는 처음에 폐조선소 터 가운데 노른자의 땅에 주상복합 건물을 최대한 많이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죠. 노른자의 땅 주상복합 계획은 그 총괄계획단이라고 하는 MP단 다수의 반대로 이게 축소됩니다.
통영시는 또 관광시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뜻을 주장을 했고 예. 폐조선소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세 개 사업 주체가 다 생각하는 방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된 거죠. 예. 저희가 지적해 드린 대로 이 사업을 두고 방향성이 참 달랐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또 토양 오염 정화 비용 최대 1,000억 원 자료에 대해서는 그럼 LH 사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LH 사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하죠. 실무자가 최악의 경우에 대해 쓴 자료인데 어쩌다가 밖으로 나간 것 같다. 예. 이렇게 정해 보셨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LH 사장의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 거의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H 입장에서는요. 기대감 내지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위해성 평가가 통과되고 절반 이상의 폐조선소를 오염 정화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최상의 시나리오죠.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해성 평가가 거부가 되고 전체 토지를 오염 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LH로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이 바로 최악의 상황이 거의 현실화됐던 상황인데 네. LH 사장의 이런 발언은 아직도 기대감, 최상의 시나리오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어쩌다 밖으로 나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불독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됐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자료인데요. 토양오염 정화 비용 최대 1,000억 원. 회의 자료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불독이 찾아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죠.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된 자료는요. 어쩌다 밖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좀 전에 LH 사장 이야기는 예. 보고를 못 받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무능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둘 중에 하나죠. MP단에서 이미 이야기가 돼서 확정돼 있는 이야기를 사실과 다르고 최악의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무능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영상 보고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동근 회장님, 그 통영 신화조선소 부지 사업 알고 계시죠? 예, 뭐, 답변이 왜 그러시죠? 제 말씀, 제 질문하시면, 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도시재생 누리사업 1호 사업입니다. 맞죠? 예, 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 우리 김경수 지사 등 여건에 많은 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이 국정과제 사업, 이 도시 누리 사업 1호 사업인데 우리 행정님, 회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그 조선소는 매각 주체가 파산 관제인입니다. 그래서 차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의 부지의 93%의 담보권을 한국산업은행에 가 있다가 한국산업이 매각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아니, 결정은 이제 제가 아니 모르겠어요. 보고를 제가 그렇게 자세히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파산 회장님. 예. 어느 분 출판 기념회 다니면서 기념사를 하시면서 말이죠. 제대로는 일 처리 안 하시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의원님 지적은 제가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누딜 1호 사업이에요. 국정과제 사업 1호 사업입니다. 예. 산업은행 지금 93%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LH에 매각을 했는데 LH가 또 산업은행이 2대 주주 아닙니까? 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출판 기념회 다닐 시간이 있고 지금 업무 파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어쩔 수 없었어요? 파산 관제인이 있으면 결정은 파산 관제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파산 관제인은 법원이 하지만 이 매각의 부지의 93% 담보권은 한국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매각의 동의를 산업은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다 그걸 하고 했는데 또 이 구조조정 기업에게 또 대주주가 이게 지금 그 산업은행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이 오후에 이제 산업은행에 다시 이제 첫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정부 좀 파악 좀 하세요. 예, 예, 저 자세히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인이 질의했던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셨나요? 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앞서 이 본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매각 주체는 파산간접이지만은 산업은행이 부지 93% 담보권을 있기 때문에 이 매각의 동의가 사실 필요한 상이죠, 그죠? 예. 이 매각을 할 때 이사의 의결을 거칩니까? 뭐 거쳤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800억이 넘는 돈인데 이사의 의견 안 거치는군요. 뭐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는 뭐 담보권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 이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이 부분을 LH나 또 통영시와 함께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공사 2대 주주고 의열권 없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영향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예, 말씀을 뭐 드립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부산 동네 김익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강민국 의원이 제기한 통영 신화조선 부지 관련해서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조금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파산관정위를 통해서 몇 차례 입찰이 진행이 되고 유찰이 되고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정부 1호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1조 1천억 정도의 국책 사업이 돼버립니다. 문화관광형 어떤 그 사업으로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랴부랴 어디 그 사업 자체에 넘겨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양의 오염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사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기업인 LH에 넘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토양 오염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LH하고 산업은행 측에서 적당한 선에서 토양 오염 비용을 230억 정도로 예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화 비용만 해도 450억에서 1000억까지 들지도 모른다. 결국 토지 정화 비용과 함께 통영 폐존 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부실 매각 동의를 하신 겁니다. 산업은행 측에서는. 그리고 산업은행 LH에 대한 부지 매각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게 저희는 단순한 담보권자로서 매각에 동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화는 정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될 걸로 그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에서는 그 담보권자 어떤 그거 이상으로는 책임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그런 권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영 폐조선소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을 듣고 답답함도 더해지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은행 통영 폐조선소 도시 재생 사업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장영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폐조선소를 소유하고 있던 산업은행, 정확하게는 담보권을 갖고 있던 산업은행이 이 터를 LH에 608억 원에 팔았죠. 당초 이제 감정평가액은 850억 정도였으니까 이 차액 608억 원 차액 242억 원 정도를 이 토지 정화 비용이라고 본 겁니다. 저기서 질문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 정화 비용을 240억 정도,
굉장히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산업은행 그래서 비싸게 판 거 아니냐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산업은행은 아시다시피 LH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앞서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을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자산을 매각하는데 800억 원 이상이었는데 그 정도는 담보권에 대한 동의라서 이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총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업무용 토지,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비업무용 자산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담보권만 갖고 있었다? 근데 이 608억이라고 하는 거 원래 금액은 850억에 가지고 있었죠. 이게 도대체 개 이름입니까? 예전에 이동걸 회장이 GM과 금호타이어 매각할 때는 정말 앞장서서 돌아다니고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LH의 최대 주주는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2대 주주가 산업은행이거든요. 근데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국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부 거래를 이루어진 거죠. 이동걸 회장은 반드시 내부 거래를 하면서 누군가의 손실을 끼친 겁니다. 왼손에서 있던 물건을 오른손으로 샀는데 손실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팔아놓고 지금 자기가 모르게 있다? 그래놓고 출판 기념회는 다니면서 축사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앞서 보신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을 듣고 두 분께서 평을 해주셨고 앞서 국감에서 직접 들었던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국회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 불독팀이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두 국회의원을 만나서 반응을 듣고 왔습니다. 회장의 오전 답변 태도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산업은행장의 좀 오전 우리 국정감사 질의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이 공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은행의 경우도 지금 이 매각 과정에 있어서 또 사실 누락된 환경 우리 정화비용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제대로 된 산정과 검증이 되지 않았고 또 실제로 또 산업은행이 LH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지분적인 또 뭐 외압이 또는 특혜 과정이 있었지 않았냐는 또 그런 부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 태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산업은행 회장은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화 문제가 아마 생각보다 크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랴부랴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 LH에 2대 주주인 LH에 넘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너무 과속 예상했다. 토지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을 그런 의구심. 그다음에 LH 측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서로 짬짬이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기왕 이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산업은행이 저희 소관 상임이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생각입니다. 불독 역시나 끝까지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영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세 번째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질의와 답변 중심으로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총장님 전반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실망스럽죠. 역시 우리를 위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사실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는 작업에 전력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핵심을 못 짚은 것 같고요. 사실 더욱 실망스러운 건 여권은 이 사업을 되도록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보완하고 대체제를 만드는 그런 질문과 답변을 유도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질문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실망스러운 따름입니다. 네, 장영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독에서 제기한 이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문제, 집행기관 수장들의 답변 태도를 보면은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있었죠. 그래서 더욱더 이게 팩트 체크도 필요할 테고요. 추가 취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지금 당장 시작되는 경상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다뤄질 예정이고요. 통영시 의회에서는 이제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까지도 시청자 여러분께 소상하게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독이 다뤄봤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 국정감사 질의 답변만으로도 가려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은데요. 불독이 한번 물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혜민 정음. 네. 네. 네, 요즘은 계절과 절기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름 모를 질병이나 낯선 현상들이 다가오면서 우리 조금씩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낯설고 생소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가 2천여 건 정도 쏟아질 때 기후위기 관련된 기사는 161건밖에 없는 현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둔감하고 아직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 혜정님은 기후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후위기가 어떻다, 기후가 지금 문제라고 말하는 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아직도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는 분, 오늘 함께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 또 관련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히나 지역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특정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또 석탄 발전소는 또 그 우리나라의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밀양에서는 송전탑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과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것은 기후 문제도 일으키고 폐기물 문제도 일으키고 갈등도 일으키는데 이게 너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언론 보도나 또 프로그램들 보셨을 때 기후위기와 좀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론이 너무 서울과 같은 수도권 중심이고 네.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보면은 지금 바닷속 깊숙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또는 농촌과 어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깊은 산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의 언론이 도시나 아니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네. 실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라든지 변화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많이 만나고 심층적으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우리 할아버지 때하고 지금 제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99% 이상은 사라진. 대구나 대구 인근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재배하기가 불가능한 엉망진창 계절이 그냥 엉망진창 이제는 2kg도 못 잡아. 1분 안에 그냥 문자 보내고 바로 수문이 4,000톤, 5,000톤 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피할 그것도 힘들 정도.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가 기후 위기에 관한 기사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기후 변화라는 이런 너무 중립적이다. 그냥 저절로 그냥 변하는 현상인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이 기후 변화가
위기를 유발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가디언지부터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도 이것을 그냥 저절로 지구가 변화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기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전 또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여기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도 저는 좀 사람들에게 아, 이거 준비해야 돼. 네. 우리 빨리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 1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굉장히 네.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이 지금 1도가 올라간 건데요.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우리도 이 체온이 한 1도 정도만 올라도 막 알아눕고 맞아요.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구적으로 저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도 오른 지구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냐면은 북극 지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극의 해빙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난 한 30년 사이에 북극의 면적이 약 한 4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극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2030년경에 북극의 얼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전망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이 남극은 정말 꽁꽁 얼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극의 세종기 기지가 올해 2월 달에 완전히 녹아서 얼음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산불 많이 경험하셨을 네. 거예요. 보면 호주에 올해 있었던 산불은 지난해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산불이 무슨 기후변화와 영향이 있어? 라고 싶으실 텐데 이 고온 건조한 기후대를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한 번 이 바짝 마른 이 숲과 들판에 불길이 당겨지면 인간의 힘으로 꺼질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호주 산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게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이번 산불로 사라졌죠. 10억 마리. 그리고 이 산불로 배출된 이 나무가 탔으니까 CO2가 배출됐을 거 아닙니까? 이 배출된 양이 호주가 1년 동안에 뿜어내는 이 온실가스량이랑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북극의 해빙이 시작이 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산불이라든지 태풍의 규모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지구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대기 중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하루도 77억 명이 화석 에너지를 포함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뿜어낸 것을 바다가 약 한 90% 정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바다여 나의 사랑을 말해도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최근에 국제적인 연구진들이 이 해수의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요. 이 바닷속에 흡수되는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양이 초당 3개나 6개의 원자폭탄이 터질 때 생기는 열에너지가 바다로 지금 축적되고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온실가스 중에 대표적인 CO2가 바다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CO2가 계속 바다에 흡수가 되면 이 바닷물이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면 이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는 늘 육지에 있으니까 육지에서의 뭐 변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체감하고 있는데 바닷속에 지금 우리 바다가 지금 기후나 아니면은 환경 문제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것들도 심층 보도해 보는 것도 정말 바다가 중요할 계속 것 같아요. 힘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 네네. 물질 22살부터 했으니까 이제 49년 했나? 54년 했나? 바다 밑은 이제 씨알도 없지만은 물건이 나오질 않아. 썩은 편이지, 썩은 편. 사람 같으면 아파서 한 7, 80% 아픈 거. 물 자체도 색깔 자체도 틀리고 파래가 풀이 없어 밑에.
해초류 같은 게 파래 같은 것도 많이 있어야 거기서 문어도 숨고 뭐 그냥 그거 하는데 그 파래조차 없어. 뻘, 돌, 이제 엿등 그런 것밖에. 예를 들어 소라를 10kg 잡아온다. 그 경험이 이제는 2kg도 못 잡아. 똑같은 태풍인데도 음력 7월 말 되기 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와도 그때는 물건이 바다에서 이래 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올해는 너무 늦게 와놓으니까 싹 쓸어본 거야. 엉망진창 계절이 그냥 엉망진창 그렇게 되는 거지. 또 이 바다의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물 분자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물의 부피 팽창 이걸로 인한 해수면 상승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태풍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산성화라든지 그리고 부피 팽창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태풍의 강도가 세지는 이런 것들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계리 양옥 바로 저수문 밑에 양옥마을 이장 정진식입니다. 1분 안에 그냥 문자 보내고 바로 수문이 4,000톤, 5,000톤 일이 넘어 올라갔기 때문에 대피할 그것도 힘들 정도이기야. 그러니까 차도 여기 뻔히 보고도 차도 들려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22년 됐는데 그동안에 물든 일도 없었고 양옥마을도 댐 생기기 전부터도 물든 일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영감님 지금 어느 땐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문을 또 열더라고요. 딱 밖에 나오니까 가스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고스란히 화실에서 익사할 뻔했습니다. 진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창 복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그 상처나 트라우마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수해를 놓고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댐 방류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라면서 또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조사에 직접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년 장마가 이렇게 찾아오긴 하잖아요. 장마나 수해가. 그런데 늘 있는 피해가 아니라 이렇게 폭발적으로 비가 아주 길게 많이 내리고 좀 기이한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댐 문제도 있겠지만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극단적인 기후 변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올해만 이랬던 건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폭염으로 우리가 정말 여름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이랬던 거고 또 지난해에는 가을 11월까지 태풍이 또 올라와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번 겨울이 또 따뜻했죠. 그리고 54일간의 이 장마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가 우리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6월 달 평균 기온이 7월 달보다 더 높았던 해입니다. 예, 기온 역전 현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가 올해 유난히 경험했을 뿐이지 기후 위기가 계속 기후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살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아까 1도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으면 그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몇 도까지가 우리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온도야? 몇 도가 마지노선이야?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2018년도에 IPCC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시나리오가 1.5도가 높은 위험, 2도는 매우 높은 위험.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은 1.5도 이하로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 과학자들의 이 연구 보고서였어요. 1.5도가 오르게 되면은 바닷속의 산호의 멸종 비중이 70에서 90%인데 2도가 되면은 99%가 멸종을 하게 됩니다. 산호의 멸종은 바다 생태계와
이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다 주식으로 사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국가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일이거든요. 또 0.5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의 파괴의 비중도 0.5도 차이에 2배나 넓어지게 되고요. 물 부족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의 이 숫자도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5도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한 것이 과학자들의 이제 이 전망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지금 몇 도 올랐어요? 1도가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는 0.5도. 네, 0.5도.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은 사실 1도 오르는데 뭐 몇백 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언제쯤 이걸 예상을 하시는? 지금 추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1.5도라는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올 수 있다. 2030년이면은 정말 짧게 남았죠. 네, 10년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한테 그 정도 남았냐? 10년에서 40년이라 치면 20년 정도 남았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1.5도를 도달하게 만드는 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량은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8년이면 다 배출이 되고 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실제 1.5도에 도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시간은 더 적게 남은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은 2020년 힘들었잖아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요. 2020년이 평범한 해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경상남도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의 장학사 정대수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 때는 음력 3월 삼진날 양력으로 4월 5일 식목일쯤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비가 3월 중순 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보름 이상 20일 정도 빨라졌다고요. 강이나 습지가 있어야, 논이나 있어야 제비가 흙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먹이를 물어다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이를 물어다 먹일 수 있는 사냥터, 그러니까 농가 밭 자연 생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멘트 발라버리고 그런 게 없어지면 제비는 와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창원에 지금 제비가 살아요. 진주에도 살고. 근데 정말 극소수 살거든요. 근데 50년 전에 창원과 진주에는 막 집집마다 제비가 다 살았잖아요. 이걸 우리 할아버지 때하고 지금 제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 99% 이상은 사라진 거예요. 기후위기 그건 내가 죽고 나면 일어날 일 아니야. 그리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비가 줄어드는 것은 제비가 멸종한 다음에 누가 멸종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경부하고 기상청이 여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이런 것들을 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는 동안 우리는 그보다 한 2배 빠른 속도로 1.8도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온도 상승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 보고서에서도 명징하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싼 해수, 바닷물의 온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우리도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해서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해마다 이제 강수량이 10년마다 11mm 이상 계속 강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강수량도 늘어나게 되고 또 폭염일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한 10일 정도가 되는데 2070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이 폭염 일수가 31일 가까이 증가하는 또는 그 시기 정도가 되면은 벼의 수확률도 한 25%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이대로 쭉 그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 금세기 말인 207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4.7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4.7도면은 너무 엄청난 이 수치인 거죠. 예.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구 지역 사과가 으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뭐 경북 청송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또 우리 여름에 기상 정보 알아볼 때 대구 기온 먼저 보잖아요. 네. 오늘 얼마나 더운지 데프리카. 보려면.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서울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이 더 높을 때도 있어서 이거 분명히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 겨울이 따뜻해지고 또 폭염이 심해지는 현상,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도 변화가 많이 생긴 걸로 아는데 강원도에서 바나나가 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분명히 부자연스럽고 또 비정상적인 현상인 건 맞잖아요. 네. 농민들이 제일 잘하십니다. 예, 농민들과 어민들이 이 변화를 보고 계시고 그에 따른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경남 함양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 마용훈입니다. 원래 사과 작황이 굉장히 부진한 편인데요. 봄에 꽃 피는 시기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냉해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동안 아주 긴 장마와 장마 지나고 나서도 8월 하순, 9월 초중순까지 태풍과 비가 아주 연이어서 왔기 때문에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잎이 노릇노릇하게 떨어지는 그런 병도 많고 또 사과 열매가 썩어버리는 그런 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대구 사과가 제일 유명한 사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에 가보세요. 대구에 사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 천성적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사과나무는 대구나 대구 인근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재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사과 재배 주산지는 주로 경북 북부 지역으로 주산지들이 상당히 많이 북상을 했습니다.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남한 전체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기후 문제를 정말 제대로 좀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가보면은 올해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나 계획에 기후에 대한 대응 내용들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이미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강이라든지 우리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이런 생계에 바로 영향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는 거죠. 그 2019년도에 이 네이처지가 평균 기온 상승폭에 따라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이 영향을 받는 인구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식량난 같은 경우에는 1.5도가 올라가면은 약 전 세계 3,500만 명 가까이가 식량 문제를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도가 되면은 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3억 6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 문제는 결국은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 갈등이 여러 가지 내전이라든지 또는 이 식량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뭐 기후 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세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식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시리아 난민 문제도 네네. 결국에는 식량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아니겠어요? 2010년경에 이 러시아가 엄청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밀을 포함한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인데 자기들이 가뭄이 드니까 이 수출 자체를 막게 되고 그게 인근에 그걸 수입해서 이제 먹고 살던 아랍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정치적인 내전까지 일어나면서 대거 시리아 난민 사태로까지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아주 긴급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기후 난민의 증가 그리고 그것이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호주라든지 이런 미국의 국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이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라든지 전 세계적인 안보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국방, 안보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연구하거나 하는 세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난민 문제가 결국에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분쟁이나 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예. 거네요. 최근에는 우리가 전쟁 난민보다 네. 기후 난민, 기상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이 청소년들, 청년들은 위기를 직면하는 세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투표권이 있다든가 아니면 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좀 우울한 느낌이 든다. 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 같은데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